할머니, 이거 가짜예요. 그림에서 약 냄새가 나요.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제 역작 앞에서 길 잃은 저를 도와준 10살 꼬마가 던진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산속에 은둔하며 제 정신은 늘 안개 속이었죠. 하지만 아이의 그 짧은 한마디는 제 머릿속 안개를 단숨에 걷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며느리와 10년을 함께한 비서. 그들이 매일 아침 어머님 영양제예요라며 건네주던 푸른 알약의 정체를 알게 된 것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바꿔치기한 위작을 제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은 10년 동안 제게 치매를 만드는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파놓은 잔인한 함정 속에서 죽어가던 거장의 눈이 다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하고 계신 그곳으로 대박의 기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에는 세상을 등진 듯 고요한 화실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오윤슬 화백이 치매라는 불청객을 맞이하고 스스로를 가둔 요새였죠. 이른 아침부터 짙은 안개가 화실 주변을 감싸 안았고 오윤슬 화백은 평소처럼 거실 한복판에 걸린 자신의 역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오윤슬 화백은 이 차가운 산속에서 영영 눈을 감을 뻔했습니다. 해질 무렵 산책을 나섰다가 갑자기 찾아온 기억의 단절 때문에 자신의 이름조차 잊은 채 벼랑 끝을 헤맸던 것이죠. 발을 헛디뎌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진 오윤슬 화백은 발목이 꺾인 채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신음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어둠이 깔리는 산속에서 오윤슬 화백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고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가물거리던 그때였습니다. 작은 랜턴 불빛과 함께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캐다 늦어진 소년 바다가 겁에 질린 오윤슬 화백의 손을 꽉 잡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0살 남짓한 작은 체구의 바다는 제 몸집보다 무거운 오윤슬 화백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바다는 땀범벅이 된 채로 오윤슬 화백의 팔을 제 어깨에 두르고 한 걸음 뗄 때마다 할머니, 조금만 더요. 다 왔어요. 라고 소리치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아이는 가시덤불에 긁혀 다리에서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꼬박 1시간을 걸어 오윤슬 화백을 화실 현관 앞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의 생생한 구조 장면을 회상하던 오윤슬 화백의 눈앞에 다시 그 소년 바다가 나물 바구니를 든 채 화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벽에 걸린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근데요. 이 그림 말이에요. 이거 가짜예요. 오윤슬 화백이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바다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다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건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그린 그림이야. 바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그림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으로 캔버스를 가리켰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한테서는 항상 숲 냄새랑 기분 좋은 기름 냄새가 났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코를 찌르는 이상한 약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저 나비 좀 보세요. 할머니가 그려준 나비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았는데 이건 꼭 죽어서 박제된 시체처럼 굳어 있잖아요. 오윤슬 화백이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찾아 그림 구석구석을 살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약 냄새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 눈이 정말로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 화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며느리 박혜란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박혜란이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거실로 들어와 바다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님, 또 이 근본 없는 꼬마를 들이신 거예요?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외부인 자꾸 들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오윤슬 화백이 당황하며 바다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캔버스 뒤 창고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다, 혜란아. 그냥 길을 지나가던 아이가 물 한 잔 달라고 해서 드린 것뿐이야. 이제 막 보내려던 참이었단다. 박혜란이 가방에서 푸른색 알약 한 알을 꺼내 물컵과 함께 오윤슬 화백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만 보내고 이 약부터 드세요. 요즘 어머님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헛것 보시는 거 다 기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자, 어서요. 오윤슬 화백이 약을 받아들고 망설이자 박혜란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비싼 돈 들여 지어온 영양제예요. 제가 직접 먹여드려야 마음이 놓이겠어요? 오윤슬 화백이 어쩔 수 없이 약을 입에 넣고 꿀꺽 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혜란이 그제야 입꼬리를 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그리고 습도가 너무 낮네요. 그림에서 미세한 특징들이 흐려지면 감정할 때 문제 생기니까 제가 조절 좀 해둘게요. 박혜란이 화실 한쪽에 있는 습도 조절 장치로 다가가 버튼을 거칠게 눌러 조작했습니다. 장치에서 기분 나쁜 기계음이 들려왔고 화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축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혜란이 화실을 나가자 창고 뒤에 숨어있던 바다가 창문 너머로 박혜란의 뒤를 쫓았습니다. 박혜란이 마당에 서 있는 비서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 비서, 노인네 정신이 더 흐려지기 전에 이번 달 안으로 남은 수작들도 다 바꿔치기해. 오늘 보니까 상태가 딱 좋아. 약 기운 돌 때 얼른 서둘러. 바다가 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박혜란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안 그래도 위조 전문가 강 실장한테 연락해뒀습니다. 내일 새벽에 물건 들어올 겁니다. 박혜란이 쓰레기통에 약병 꾸러미를 신경질적으로 던지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바다가 쓰레기통으로 달려가 며느리가 버린 약병들과 유통기한이 지난 진정제 껍질들을 닥치는 대로 챙겼습니다. 그날 밤 화실 안은 약 기운 때문인지 오윤슬 화백의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윤슬 화백이 머리를 감싸 쥐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기어 나왔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누가 내 머릿속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구나. 어둠 속에서 며느리 박혜란과 비서가 벽에 걸린 그림을 떼어내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박혜란이 비서에게 손짓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둘러. 내일 아침이면 어차피 저 노인네 오늘 밤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할 거야. 이 가짜도 꽤 공을 들였으니까 눈치 못 채겠지. 오윤슬 화백이 벽을 짚으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혜란이 어둠 속에서 오윤슬 화백이 있는 쪽을 돌아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꿈꾸시는 거예요. 어서 방에 들어가서 더 깊게 주무세요. 오윤슬 화백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굶주린 짐승의 기운을 느끼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간신히 방으로 돌아온 오윤슬 화백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공포에 질려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화실 마당에 바다가 나타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오윤슬 화백이 창문을 열자 바다가 자신의 작은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어제 그 나쁜 아줌마가 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사람이 바보가 된대요. 할머니, 이거 먹지 마세요. 바다가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은 쪽지를 내밀자 오윤슬 화백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바다야, 내가 나를 살리러 왔구나. 그래,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어. 오윤슬 화백이 화실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다가 녹음기 앞에 앉아 어제 들었던 며느리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혜라는 화실 현관에 서서 안쪽을 살피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김 비서, 오늘 당장 화실 사각지대 업계 고화질 카메라 다 설치해. 한 발자국도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말이야. 오윤슬 화백은 거실로 나와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더듬으며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디 갔나? 우리 아들 밥 차려줘야 하는데. 혜란아, 우리 준우 언제 온다니? 박혜란이 혀를 차며 오윤슬 화백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어머님, 준우 형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자꾸 그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바다는 카메라 배선 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피해 산길 뒤쪽 사각지대를 찾아내 돌멩이로 표시를 남겼습니다. 화백은 밤중에 며느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들춰보던 오윤슬 화백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 그림들이, 이 화실부지가 이미 혜란이 법인으로 다 넘어가 있다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오윤슬 화백은 배신감에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오윤슬 화백은 바다가 몰래 챙겨온 약병을 들고 단골 약국이 있는 읍내로 향하려다 마당에 버티고 선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화실 대문 앞을 지키던 시커먼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오윤슬 화백의 앞을 그림자처럼 가로막으며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화백님, 사모님 지시입니다. 몸도 편치 않으신데 바깥 출입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시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윤슬 화백이 지팡이를 바닥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들이냐? 내 집에서 내가 나가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당장 비키지 못해. 너희 주인이 누구인지 잊은 게냐? 오윤슬 화백의 호통에도 사내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 뒤로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며 박혜란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혜란이 오윤슬 화백의 앙상한 팔을 부드럽지만 으스러질 듯 강하게 붙잡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다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제가 특별히 부탁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부쩍길도 잃으시고 산비탈에서 구르기까지 하셨잖아요. 또 사고라도 나면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오윤슬 화백은 며느리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팔은 맥없이 잡힌 채 떨렸습니다. 내 가슴이 찢어진다고? 내 눈과 귀를 막는 게 나를 위한 거란 말이냐? 이 가식적인 손 당장 치우지 못해. 박혜란이 눈썹을 하나 치켜 올리며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차가운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가 기계적인 태도로 다가와 오윤슬 화백을 화실 안으로 부축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화백님, 산바람이 무척 찹니다. 어서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쉬시죠. 사모님이 직접 준비하신 보약도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방 안에 갇힌 오윤슬 화백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기분으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딱딱 소리를 내며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오윤슬 화백은 서둘러 창문을 열었습니다.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숨어있던 바다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제가 이거 읍내보건소 뒤편 약국에 가서 몰래 물어보고 왔어요. 이거 정말 나쁜 약이 맞대요. 할아버지들이 정신 못 차리게 할 때 쓰는 아주 독한 약이래요. 이거 많이 먹으면 자꾸 잠만 오고 머리가 바보처럼 멍해진대요. 바다의 말에 오윤슬 화백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바다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 바보가 될 뻔했구나. 이제부터 할머니가 주는 알약을 내 바구니에 버릴 거야. 너는 그걸 가져가서 버리고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알겠니? 바다가 야무지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나물 바구니를 창틀 아래로 바짝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박혜란이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다시 그 푸른색 알약을 윤슬의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들 준우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을 폭행하고 돈 들고 튄 자식인데 왜 자꾸 찾으세요? 저만 믿으셔야죠. 자, 어서 드시고 한숨 푹 주무세요. 오윤슬 화백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하다가 혜란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혀 밑에 숨겼습니다. 혜란이 방을 나가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윤슬은 손수건에 약을 뱉어 창밖에 바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자 윤슬은 거실 구석에 놓인 무거운 고가구 뒤에 비밀 금고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개처럼 흐릿했을 비밀번호가 오늘은 돌아가신 남편의 기일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띠리릭.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인감도장과 함께 혜란이 숨겨둔 비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던 오윤슬 화백의 손이 경련을 일으키듯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란 말이냐? 혜란이 인연이 준우를 내쫓으려고 증인까지 매수했단 말이냐? 내 아들이 나를 때렸다는 진술서가 어떻게 여기 들어있어? 그 서류에는 20년 전 준우를 페류나로 몰아세웠던 조작된 사진들과 매수된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윤슬 화백은 며느리의 강교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김 비서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화실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 꼬마 녀석,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또 할머니 방 주위에서 얼쩡거리면서 도둑질하려고 했지. 비서가 바다에 덜덜 떨리는 어깨를 거칠게 낚아채며 나물 바구니를 강제로 뺏으려 했습니다. 바다가 바구니를 품에 꼭 안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요. 이거 우리 엄마 줄 나물이란 말이에요. 아저씨가 뭔데 남의 바구니를 뺏으려 그래요. 이거 나요. 오윤슬 화백이 급히 방 밖으로 뛰어나와 지팡이로 비서의 손등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이게 무슨 무도한 짓이냐? 감히 내 귀한 손님에게 손을 대다니.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집에서 행패는 용납 못한다. 비서가 아픈 손등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나자 거실 복도 끝에서 박혜란이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란이 오윤슬 화백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말씀은 아주 기운이 넘치시네요. 약을 제대로 드신 게 맞나요? 요즘 부쩍 정신이 맑아 보이셔서 제가 마음이 참 놓이지 않네요. 설마 약을 안 드신 건 아니겠죠? 오윤슬 화백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벽을 더듬었습니다. 준우야, 준우가 밥 먹으러 온다고 했는데. 혜란아, 준우는 언제 오니? 내가 준우 좋아하는 고기 구워놨는데 왜 안 오니?
박혜란이 코웃음을 치며 비서에게 차갑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비서, 저 꼬마 다신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산 아래로 쫓아버려. 그리고 어머님 성년 후견인 신청 서류랑 요양병원 이송 절차 서둘러. 이제 집에서 모시는 것도 한계야. 법원에서 대리권 확정받는 대로 그림들 신탁 계약부터 진행해. 박혜라는 오윤슬 화백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흔들어 보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윤슬은 이를 악물고 며느리의 등 뒤를 노려보며 바다가 무사히 빠져나가기만을 빌었습니다. 밤이 되자 윤슬은 바다에게 건넬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바다야, 이 편지를 파출소에 있는 최태혁 형사에게 꼭 전해주렴. 그 아이는 내가 보육원에서 자랄 때부터 후원했던 아이야. 오직 그 사람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조심히 가야 한다, 바다야. 바다가 편지를 품속 깊이 숨기고 어둠을 틈타 고양이처럼 담장을 넘는 것을 보며 윤슬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작은 아이의 어깨에 실린 진실이 세상 밖으로 무사히 전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박혜라는 서재에서 위조 전문가 강 실장과 통화하며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 내일 아침까지 가짜 그림 3점마저 완벽하게 도착시켜. 노인네는 내일 오전 중에 이송팀 불러서 요양원으로 치울 거니까. 현장 정리 깔끔하게 하고. 오윤슬 화백은 며느리의 독서를 문 너머로 들으며 자신의 모든 삶을 건 마지막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내쫓긴 아들 준우를 향한 사죄와 자신의 삶을 갉아먹은 이 악마 같은 며느리를 향한 처절한 반격뿐이었습니다. 준우와 최 형사가 요양원 이송 차량이 지날 길목을 차단하며 대기하는 사이 혜라는 뱀처럼 교활하게 움직였습니다. 준우가 길을 막을 것을 미리 짐작한 혜란이 산 뒷길로 우회하는 특수사설 이송팀을 따로 불러 새벽 안개를 틈타 화실마당에 들이닥친 것이었죠. 오윤슬 화백이 잠결에 문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시커먼 복장의 사내들이 방 안까지 들어와 짐승을 몰듯 침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들이냐? 너희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오윤슬 화백이 머리맡에 둔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사내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윤슬의 앙상한 팔목을 낚아채어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거실로 끌려 나온 윤슬의 눈앞에 혜란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받으시면 다 좋아지실 거라고요. 자식된 도리로 어머님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제가 어렵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혜란이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손짓하자 하얀 가운을 입은 요양원 원장이 날카로운 바늘이 꽂힌 굵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나라, 이 가증스러운 년, 내가 내 아들을 내쫓고 이제는 나까지 산채로 매장하려는구나. 내 죄를 하늘이 알고 있는데 무섭지도 않으냐. 윤슬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혜란이 윤슬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곱게 가셔야죠. 여기서 더 소란 피우시면 그 바다라는 꼬마 녀석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아이 목숨줄이 제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걸 잊으셨나 보네요. 바다의 이름이 나오자 윤슬의 몸이 굳었고 그 틈을 타 원장이 윤슬의 팔에 강제로 진정제를 밀어 넣었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윤슬은 짐짝처럼 구급차에 실려 산길을 내려갔고 혜라는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띄웠습니다.
한편 길목에서 허탕을 친 최 형사는 해란의 기만임을 알아차리고 바다와 함께 산등성이를 타고 지름길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최 형사님, 저쪽이에요. 저 아래 절벽 옆길로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제발 서둘러 주세요. 바다가 가파른 비탈길 우회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치자 최 형사가 준우를 태운 채 핸들을 거칠게 꺾어 비포장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준우는 조수석 손잡이를 으스러질 듯 꽉 쥔 채 핏발선 눈으로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해란이 인연이 감히 내 어머니를. 형사님, 조금만 더 밟아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최 형사가 거칠게 엑셀을 밟아 차를 몰며 준우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목숨을 걸고 은희님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바다야, 저 길 끝에 요양원 입구 철문이 하나뿐이지? 네, 저기 큰 철문만 막으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 시각 요양원 폐쇄병동에 도착한 윤슬은 해란에게 매수된 원장에 의해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원장이 차트를 넘기며 곁에 선 간호사에게 무심하고 잔인하게 지시했습니다. 오윤슬 환자 당분간 외부인 접촉 금지하고 과다 진정 투여해서 계속 재워. 눈 뜨면 귀찮아지니까 사모님 지시대로 확실하게 처리해. 토 달지 말고 즉시 시행해. 간호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들고 윤슬에게 다가왔을 때 윤슬이 힘겹게 눈을 떠 간호사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윤슬이 가느다란 숨을 내뱉으며 간호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혹시 20년 전 종로 무료진료소에서 내가 수술비 대줬던 그 아이 아니냐? 이름이 영희였지. 그 맑은 눈을 내가 기억하는데. 간호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주사기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영희는 과거 윤슬의 후원으로 목숨을 구했던 보육원 아이였고 지금 윤슬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소리 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화백님, 어쩌다 이런 곳까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약물을 식염수로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제발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곧 도와줄 사람들이 올 겁니다. 영희는 원장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약물을 버린 뒤 주사기를 바꿔치기하며 윤슬의 마른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같은 시간 헤라는 서울 도심의 재단 이사회장에 도착해 승리를 확신하며 이사진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머님은 판단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셨습니다. 제가 이사회 결의로 직무대행이 되는 즉시 모든 작품의 신탁 계약을 실행해서 재단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이제 제 서명만 남았습니다. 해란이 이사진들 앞에 두툼한 서류를 내밀며 압박하자 이미 매수된 이사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장 밖에서는 준우가 포섭한 재단 홍보팀 직원이 전광판 관리실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준우 아저씨, 준비됐어요. 이제 버튼만 누르면 저 나쁜 아줌마 얼굴이 온 세상에 다 나올 거예요. 최 형사가 압수물 형태로 확보한 위작거래 현장 영상을 시스템에 입력하자 바다가 신이 난 듯 재생 버튼 위로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동시에 최 형사는 이사회장 내부로 들이닥쳐 보안 요원들을 제압하고 메인 스크린에 영상을 강제로 띄웠습니다. 무슨 짓이야? 당장 저 지저분한 영상 꺼. 보안 팀원들 뭐 하는 거야? 해란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지만 화면 속에는 해란이 가짜 그림을 비밀 창고로 옮기며 비웃는 모습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이사회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준우의 부축을 받은 윤슬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혜란아, 내가 방금 죽었다던 시어머니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대표라며 서명을 한다는 거냐? 윤슬의 위엄서린 목소리에 이사진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란이 뒷걸음질 치며 윤슬을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당신은 치매 노인이잖아. 요양원에서 약 기운에 취해 환각을 보고 있는 거라고. 준우가 혜란의 얼굴 앞으로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20년 전 어머니와 자신을 갈라놓았던 이간질 편지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재수 씨, 연극은 끝났어. 내 어머니를 약물로 죽이려 한 대가는 이제부터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법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지. 최 형사가 수사관들과 함께 혜란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혜란 씨 살인미수 및 업무상 횡령 그리고 약취 유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 있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 형사가 혜란의 가느다란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혜란은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아 허망하게 스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슬은 무너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20년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구석에서 지켜보던 비서가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이 잡혔어. 당장 화실로 가서 남은 흔적 다 지워버려. 물건 못 찾게 불을 질러서라도 잿더미로 만들란 말이야. 준우는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바다는 최 형사의 옆에서 승리의 V자를 그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혜란이 감옥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심어둔 증오의 불씨가 윤슬의 산속 화실을 향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장에서 연행되는 혜란을 보며 윤슬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고 혜란의 편에 섰던 이사진들은 윤슬 앞에 고개를 숙이며 처벌을 면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미 최 형사의 동료들이 호텔 로비에 대기하고 있었고 혜란은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비참하게 압송되었습니다. 혜란이 사라진 회의실 안에서 준우는 그동안 모은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어머니 윤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여자가 빼돌린 그림들 제가 다 찾아올게요. 최 형사님이 이미 위치를 파악했답니다. 윤슬은 아들의 손등을 쓸어내리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우야.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20년 세월을 그 모진 오해 속에 살게 해서 미안하다. 이 어미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어. 최 형사는 비서를 따로 불러내어 취조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님, 박혜란은 이제 끝났습니다. 본인이 살 길은 진품이 숨겨진 창고 위치를 정직하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협조하면 형량에서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비서는 땀을 닦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인천항 근처에 있는 사설 물류 창고입니다. 오늘 밤에 해외로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제발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최 형사는 즉시 현장으로 기동대를 급파했고 준우와 함께 인천항 창고를 덮쳐 해외로 반출되기 직전의 작품 전량을 안전하게 회수했습니다. 거대한 목재 괴짝 속에 갇혀있던 그림들이 하나씩 빛을 보게 되자 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산속 화실로 돌아온 윤슬은 텅 빈 벽면과 어질러진 작업실을 보며 허탈해하다가 마당에서 뛰어오는 바다를 발견하고 팔을 벌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이것 보세요. 제가 이거 꼭꼭 숨겨뒀던 거예요. 바다가 산속 비밀 동굴의 좁은 바위 틈에서 꺼내온 것은 윤슬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예술적 자화상인 역작 생명이었습니다. 윤슬은 아이가 건네는 캔버스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바다야, 내가 나의 눈이 되어 주었구나. 이 늙은이의 혼을 내가 지켜냈어.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구나. 바다가 윤슬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에이,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나쁜 아줌마도 없고 준우 아저씨도 왔잖아요. 할머니는 이제 예쁜 그림만 그리면 돼요. 준우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화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헤란이 조작했던 모든 문서들을 불태우며 과거의 악연을 씻어냈습니다. 윤슬은 바다를 곁에 앉히고 자신의 가장 아끼는 붓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바다야, 할머니가 이제 너에게 그림을 가르쳐 줄게. 너는 사물의 본질을 보는 특별한 눈을 가졌단다.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재능이야. 바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선 하나, 색 하나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윤슬은 아이의 거침없는 붓질을 지켜보며 자신의 화풍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것을 느끼고 미소 지었습니다. 약물 복용을 중단한 뒤 규칙적인 생활과 창작에 몰두하자 윤슬의 인지 기능은 기적처럼 정상 범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맑아진 윤슬은 바다와 함께 캔버스 앞에 나란히 앉아 선을 긋고 색을 입히는 즐거움에 푹 빠졌습니다. 화백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에서도 인지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셨다고 하네요. 역시 예술의 힘이 무서운가 봅니다. 최 형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화실을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슬은 최 형사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최 형사,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이름도 모르는 요양원 구석에서 죽어갔을 거야. 자네가 내 아들 준우를 찾아준 것도 잊지 않겠네. 최 형사는 헤란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준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준우 씨, 박혜란이 과거 아버님 유산 상속 때도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때 떼어먹은 돈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이것까지 합치면 박혜란은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힘들 겁니다. 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사람을 저렇게까지 괴물로 만드는군요. 이제 법이 심판할 테니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가집시다. 윤슬은 바다의 부모님을 화실로 초대하여 아이의 장례를 상의했습니다. 아이의 재능이 아깝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가르치겠습니다. 바다가 원한다면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요. 바다의 부모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윤슬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난했던 바다의 집안에도 오윤슬 화백의 후원과 사랑이 전해지며 새로운 희망의 빛이 찾아들었습니다. 미술계 원로들도 그동안 헤란의 거짓말에 속아 윤슬을 외면했던 것을 사죄하며 하나둘씩 화실을 방문했습니다. 오 화백, 우리가 미안하네. 자네의 그 고든 성품을 우리가 믿었어야 했는데 말이야. 이제 미술계의 투명한 유통을 위해 우리가 앞장서겠네. 윤슬은 원로들의 손을 잡으며 화답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으십시다. 우리에게 남은 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화실 안에는 다시 물감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준우와 윤슬은 모자 전시회를 기획하며 매일 밤 예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각, 감옥 면회실에서 헤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변호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비자금 계좌가 다 동결됐다고요? 그 돈이 없으면 사채업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변호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채업자들이 화실부지라도 가압류해서 돈을 회수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도 무섭습니다. 헤라는 눈을 번뜩이며 변호사의 멱살을 잡듯 다가갔습니다. 그럼 차라리 잘 됐네. 내가 못 가질 바엔 그 노인네랑 화실이랑 다 같이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헤란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면회실 안을 서늘하게 메웠고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녀가 남긴 증오의 동리는 여전히 윤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슬은 그런 위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창밖의 파란 나비를 보며 바다에게 색채의 신비로움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저 날갯짓의 색깔을 보렴. 저건 물감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이 붓 끝에 닿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거야. 바다는 할머니의 말을 경청하며 붓에 보라색 물감을 듬뿍 묻혔습니다. 윤슬은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준우는 마당 한편에서 어머니와 아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20년 만에 찾은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정체 모를 검은 차량 세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화실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헤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위조된 서류를 들고 윤슬의 마지막 안식처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화실의 오후는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슬은 바다와 함께 화실 정원에 나란히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거대한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헤란이 떠나고 난 뒤 화실은 비로소 진정한 예술의 전당이자 가족의 안식처로 거듭나고 있었죠. 윤슬은 바다의 작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바다야, 떨지 마렴. 내가 보는 그 세상의 색깔을 믿고 붓을 움직여봐. 그림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는 거란다. 바다가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붓에 초록빛 물감을 듬뿍 묻혀 캔버스 위에 과감한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런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아이의 분놀림을 보며 윤슬은 자신의 손끝에 전달되는 생생한 생명력에 전율했습니다. 그 옆에서 준우는 어머니와 아이가 공동 작업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감격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개 속에 갇혀 흐릿하던 어머니의 눈동자가 이제는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전시회 수익금으로 소아암 아이들을 돕는 기부금이 꽤 많이 모였어요. 재단 이름으로 전달식도 마쳤고요. 사람들이 어머니 그림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난리예요. 윤슬은 아들의 듬직한 손을 다독이며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준우야. 평생 그림만 그리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 그림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게 참으로 기쁘구나.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전성기인 것 같아. 마을 사람들도 화실을 희망의 화실이라 부르며 정원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산 아래 이장님은 직접 가꾼 신선한 오이와 고추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화실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백님, 기운 좀 차리셨어요? 우리 손주 녀석이 화백님 미술교실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윤슬은 이장님이 가져온 채소를 반갑게 받으며 소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이장님.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이 늙은이의 병을 다 낫게 해준답니다. 오후에 아이들 간식 좀 챙겨서 보내주세요. 준우는 어머니의 전 생애를 기록한 도록을 제작하기 위해 갤러리 큐레이터들과 매일 머리를 맞댔습니다. 20년간의 공백과 며느리의 악행으로 더럽혀졌던 오윤슬이라는 이름은 다시금 미술계의 성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미술평론가들은 윤슬의 신작을 보며 고통을 통과한 거장이 보여주는 최고의 서정성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다 역시 윤슬의 지도를 받아 출품한 첫 어린이 국전에서 최연소 대상을 수상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이 그림 이름이 나물의 향기예요. 할머니랑 같이 산책하면서 맡았던 냄새를 그렸거든요. 바다가 상장을 높이 들고 뛰어와 윤슬의 품에 안기자 윤슬은 아이를 꽉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하다, 우리 바다. 내 제자가 스승보다 훨씬 낫구나. 너는 정말로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란다. 윤슬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화실 근처를 산책할 만큼 건강을 회복했고 정신이 맑은 날에는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해 신작들을 쏟아냈습니다. 준우는 매일 밤 어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20년간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화실의 연못에는 윤슬이 직접 심은 연꽃이 활짝 피어나 고귀한 자태를 띌 때마다 두 모자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준우야, 연꽃을 보렴.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저렇게 맑고 깨끗하잖니. 나도 이제야 저 꽃처럼 내 속의 어둠을 다 씻어낸 기분이구나. 어느 저녁 화실 식구들은 바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당에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준우는 마당 한편에서 고기를 굽고 바다의 부모님은 시골 인심 가득한 떡과 과일을 정성스레 차려냈습니다. 윤슬은 아이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첫 스승에게 물려받았던 낡은 붓통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바다야, 이건 할머니의 보물이란다. 이제 내가 이 붓들의 주인이 되어 더 넓은 세상을 그려내렴. 바다가 붓통을 소중히 안고 윤슬의 볼에 입을 맞추자 마당 가득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 세상이 주황빛 노을로 물드는 평화로운 시간, 윤슬은 준우의 손을 잡고 인생의 완성을 느끼며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재단은 바다처럼 재능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윤슬은 아이들의 초상화를 직접 그려주며 그들의 꿈을 축복했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의 기법을 연구하는 보존실을 운영하며 사라질 뻔한 예술적 자산들을 지켜냈고 모자는 잃어버린 세월을 사랑으로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8시 평화롭던 화실마당에 정체 모를 검은 차량 세 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습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위조된 서류 뭉치를 흔들며 내렸습니다. 혜란이 구속되기 직전 자신의 몰락을 예견하고 사전에 모의에 두었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혜란에게 빌려준 막대한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윤슬의 마지막 안식처를 노리고 온 것이었죠. 어이, 오윤슬 화백. 며느리 박혜란이가 우리 돈 수백억을 떼먹고 감옥에 갔거든. 그 담보가 이 화실부지로 잡혀 있으니 당장 짐 싸서 나가야겠어. 사채업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산속 화실의 정적을 무참히 짓밟으며 다시 한번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화실 안으로 난입해 벽에 걸린 윤슬의 습작을 발로 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림이 밥 먹여주나? 당장 여기 가압류 딱지 붙여.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처분해버리란 말이야. 준우가 급히 달려나와 그들을 막아섰지만 사내들은 준우를 거칠게 밀쳐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윤슬은 마당에서 떨고 있는 바다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사채업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냐?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서류로 내 집을 넘보다니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윤슬의 일갈에도 사내들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화실마당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열한 탐욕이 부르는 마지막 폭풍이 윤슬의 전성기를 시샘하듯 화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슬은 준우의 손을 꽉 쥐며 이 마지막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화실 밖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혜란이 옥중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교묘하게 법적 허점을 파고들어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임시 인용되자 화실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혜란에게 거액의 이자를 약속받고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들이 가처분 서류와 위조된 집행문을 앞세워 화실마당을 점거하고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죠. 그들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혜란과 결탁해 윤슬의 재단 자산을 통째로 삼키려 모의한 전문적인 기업 찬양꾼들이었습니다. 윤슬은 마당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과 값비싼 도자기가 박살나는 소리에 가슴을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시 눈앞이 핑그리러 돌며 선망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선 윤슬의 눈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거룩한 작업실에 구두발로 들어와 캔버스를 찢고 물감통을 발로 차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불이야, 내 그림들이 다 타버리고 있어. 저놈들을 좀 막아라. 윤슬이 환각에 빠져 비명을 지르자 사채업자 중 우두머리인 황 사장이 거실로 들이닥쳐 윤슬의 가냘픈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는 소파에 윤슬을 내동댕이 치고는 탁자 위에 재단 포기각서와 경영권 복귀 서류를 쾅 소리가 나도록 내던지며 험악하게 윽박질렀습니다. 노인네야, 헛소리 그만하고 여기 도장 찍어. 내 며느리가 우리 돈 다 날려먹고 감옥에 갔으니까 이 화실부지랑 그림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좋게 말할 때 찍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이를 막으려던 준우가 사내의 멱살을 잡으며 대항했지만 다른 장정 둘이 달려붙어 준우를 거칠게 끌어내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준우가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치자 황 사장은 눈짓 하나로 수하들에게 폭력을 지시했고 사내들은 무거운 둔기로 준우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준우가 비명을 지르며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지자 윤슬은 정신이 완전히 나간 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어가려 애썼습니다. 내 아들 죽는다. 이 악마들아. 준우야,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바다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는 윤슬을 발견하고 작은 몸으로 앞을 막아서며 사채업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바다의 작은 손에는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집어든 낡은 이젤 다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건드리지 마요. 아저씨들 정말 나빠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황 사장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발로 바다를 툭 밀쳐냈고 바다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장식장 모서리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바다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아이가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가슴을 헐떡이자 윤슬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기어가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 시각 혜란은 면회온 변호사에게 창살 너머로 서늘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인간의 온기를 잃은 채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엔 차라리 모두 죄로 만들어버리라고 전해. 그 노인네가 살아있는 한 소송은 길어질 거야.
사고사로 위장해서 화실죄로 없애버려. 알겠어? 해란의 지시를 받은 사채업자들은 화실 곳곳에 가솔린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자 윤슬은 수십 년 전 자신의 첫 작업실이 불탔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발작을 일으키며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동시에 미술계에는 윤슬의 치매가 재발하여 광기에 휩싸여 제자를 학대했다는 조작된 속보가 퍼졌고 재단 계좌는 법원의 가처분 통보에 의해 동결되어 외부의 모든 도움줄이 끊겨버렸습니다. 황 사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노인네랑 저 꼬마는 지하 수장고 쪽으로 몰아넣고 문 잠갔습니다. 밖에서 빗장 걸었으니 절대 못 나옵니다. 사내들은 정신이 혼미한 윤슬과 부상당한 바다를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지하 수장고로 거칠게 밀어넣고 철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준우는 의식을 잃은 채 마당에 버려졌다가 때마침 도착한 구급차 안에서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피로 범벅이 된 눈을 비비며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 끓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형사님, 화실입니다. 해란이 보낸 놈들이 불을 지르려 해요. 어머니랑 바다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제발, 제발 구해주세요.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속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집안이 약해진 유일한 진입로가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발생하며 최 형사의 지원 차량마저 고립되었습니다. 화실 내부에서는 사채업자들이 고의로 조작한 전기배선에서 시뻘건 불꽃이 튀어오르며 가솔린과 반응한 화마가 순식간에 거실을 집어삼켰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환기구를 타고 지하 수장고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할머니, 숨이 막혀요. 너무 어두워요. 문이 안 열려요. 바다가 연기를 마시며 고통스럽게 신음하자 윤슬은 불길의 환상에 사로잡혀 내 그림들이 타 죽는다며 맨손으로 뜨거운 철문을 두드리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 물감을 붓에 묻혀 닫힌 문 위에 준우야 미안하다는 글자를 쓰며 흐느꼈습니다. 최종 공판 당일 교도소 식당 TV로 화실의 대형 화재 속보를 지켜보던 헤라는 밥그릇을 내던지며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수감자들이 경악하며 쳐다보았지만 헤라는 멈추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하하, 그래, 다 타버려라. 오윤슬, 내 명성도 내 고결한 그림도 다 잿더미가 되는 거야. 결국 내가 이겼어. 사채업자들은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화실 주변의 CCTV 저장 장치를 망치로 부수고 빗속으로 비겁하게 도주했습니다. 지하 수장고에 갇힌 바다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벽면에 쌓여있던 물감 상자를 뒤져가장 눈에 잘 띄는 붉은색 아크릴 물감을 꺼냈습니다. 아이는 작은 환기구 틈 사이로 그 물감을 쏟아내며 도와주세요라고 외쳤고 차가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액체는 어둠 속에서 절박한 구조 신호가 되어 번져나갔습니다. 화실의 육중한 석가래가 굉음과 함께 무너지며 입구를 막아버렸고 윤슬과 바다는 차오르는 연기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마지막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수장고 안으로 들이닥치는 검은 연기는 독사처럼 윤슬과 바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윤슬은 화재의 공포로 인해 온몸을 떨면서도 정신이 가물거리는 바다를 자신의 품속으로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바다는 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헐떡이며 손을 뻗어 윤슬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코가 너무 따가워요.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문을 잠갔나 봐요.
바다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윤슬의 멈췄던 심장을 다시 세차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윤슬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수장고 벽면에 설치된 좁은 환기구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깥은 쏟아지는 폭우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빗소리 사이로 바다가 쏟아낸 붉은 물감이 선명한 흔적을 남기며 빗물을 타고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정신 차려야 한다. 저기 밖을 보렴. 내가 뿌린 붉은색이 비를 맞고 춤을 추고 있잖니. 저게 우리를 구해줄 등불이 될 거야. 윤슬은 바닥에 뒹구는 생수병에 물을 적셔 낡은 수건으로 바다의 입과 코를 막아주었습니다. 자신도 매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뜨거워진 철문을 발로 찼지만 밖에서 단단히 걸어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화실 상공에서는 굉음과 함께 최 형사가 요청한 소방 헬기가 거센 비바람을 뚫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헬기 안에서 창밖을 내시던 전문 구조대원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물감의 궤적을 발견하고 무전기에 대고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현장 확인. 본관 지하 방향에서 붉은색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혈흔이 아니라 물감으로 판단됨. 구조 신호가 확실합니다. 즉시 레펠 하강 실시하겠습니다. 헬기에서 투하된 로프를 타고 전문 구조대원들이 화염이 치솟는 화실 마당으로 정광석화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최 형사는 산사태로 막힌 길을 뚫고 달려온 소방대원들과 함께 입구를 봉쇄하던 불타는 잔해들을 미친 듯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최 형사가 대형 도끼로 수장고 철문의 빗장을 부수며 목이 터지도록 윤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화백님, 바다야, 안에 있느냐? 조금만 참아라. 내가 왔다. 제발 대답 좀 해다오.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자 최 형사는 연기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달려가 그들을 들쳐업었습니다. 윤슬과 바다가 구급차로 긴급 이송되는 사이 최 형사는 도주하던 사채업자들을 인근 숲속 은신처에서 전원 검거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서는 혜란이 실시간으로 방화를 독촉하며 보낸 메시지가 담긴 대포폰이 증거물로 확보되었습니다. 혜란은 감방 안에서 승전보를 기다리듯 벽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지만 취조실로 끌려온 변호사와 사채업자들이 줄줄이 자백을 시작하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 형사가 취조실 탁자 위에 증거가 담긴 녹음기와 대포폰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혜란을 몰아붙였습니다. 박혜란 씨, 당신이 사주한 방화와 살인미수 혐의가 고스란히 이 안에 담겨 있네요. 이번에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혜란은 탁자를 발로 차며 비명을 지르고 미친 듯이 항변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다 그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스스로 불을 지른 거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니야. 하지만 수사팀이 혜란이 해외로 빼돌리려던 비밀 아지트까지 급습해 모든 진품 그림을 회수하자 혜란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화실은 뼈대만 남은 채 처참한 몰골로 변했지만 윤슬은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자마자 곁을 지키던 준우의 손을 잡고 화실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준우야, 내 그림들은 바다는 무사하냐? 아이가 다치지는 않았니? 준우가 어머니의 화상 입은 손에 조심스럽게 거즈를 덧대며 참았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바다는 무사해요. 이마만 조금 다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림들도 지하 수장고의 방화 셔터 덕분에 거의 다 살렸습니다. 이제 그만 마음 놓으셔요. 윤슬은 퇴원하자마자 휠체어를 타고 불타버린 화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검게 그을린 벽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그곳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채 전시회를 열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술계는 불꽃조차 태우지 못한 거장의 혼이라며 다시금 오윤슬 화백을 향한 존경의 박수를 보냈고, 최 형사는 재단 계좌의 가압류를 해제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 형사는 추가 수사를 통해 혜란이 과거 윤슬의 남편을 서서히 독살하려 했던 정황까지 포착하여 20년 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까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박혜란,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신이 죽인 사람이 누군지나 알아? 당신을 친딸처럼 아껴서 유산까지 남겨주려던 분이야. 최 형사의 일갈에 혜란은 재판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끝까지 죄를 부정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1심 판사는 혜란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정의의 엄중함을 선포했습니다. 바다는 화재의 아픔을 이겨내고 붕괴된 화실 기둥 사이에 기적처럼 핀 작은 풀꽃을 그려 새로운 연작 시리즈를 발표하며 전 세계 평론가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윤슬은 화상 입은 손에 붕대를 감고도 바다의 손을 잡고 다시 붓을 들며 인생의 마지막 걸작을 그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다야, 할머니랑 같이 저 검게 그을린 벽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려보자꾸나. 불길보다 더 뜨거운 우리들의 마음을 말이야. 다음 날 오후 윤슬과 바다는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한 화실 벽면에 거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랑과 확신의 빛을 캔버스 위로 뿜어냈습니다. 상고까지 이어졌던 지루한 법정 싸움은 결국 대법원에서 혜란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정의가 실현되었음이 만천하에 공표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산천의 색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산속 화실의 정취는 여전히 고결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오윤슬 화백은 이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으나 붓을 쥐는 손끝에는 여전히 서슬 퍼런거장의 기운이 서려 있었죠. 화실 앞 정원에는 오화백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얀 작약꽃이 한방눈처럼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사방에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캔버스 앞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붓을 내려놓고 오화백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쉬세요. 벌써 3시간째 붓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다 기력이 다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어느덧 늠름한 화가로 성장한 바다가 오화백의 굽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앳된 모습은 사라졌지만 스승을 바라보는 그 맑은 눈동자만큼은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오화백은 바다의 듬직한 손등을 토닥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바다야, 내 마지막 혼을 이 그림에 다 쏟아부어야 내 소풍 같은 인생에 미련이 남지 않겠구나. 너도 이제 내 프랑스 전시회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이 늙은이 곁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다. 어서 가서 내 그림을 보살피렴. 바다는 얼마 전 파리 루브르 박물관 협업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세계적인 신의 작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작품 하단에는 항상 나의 영혼을 구한 스승 오윤슬에게 받침이라는 글귀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죠. 화실 안쪽에서 도록을 정리하던 준우가 찻잔을 들고 정원으로 나오며 두 사람의 대화에 다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바다 말이 맞아요. 제가 관장직 맡으면서 어머니 작품들 정리하다 보니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이제 힘든 작업은 이 천재 제자한테 맡기시고 이 따뜻한 차 좀 한 모금 하셔요. 향이 아주 좋습니다.
준우는 이제 어머니의 성을 딴 오윤슬 국립미술관의 관장이 되어 한때 해란에 의해 훼손될 뻔했던 한국 미술의 자산들을 완벽하게 복원하고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오화백은 아들이 정성껏 따라주는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준우야. 혜란이가 남긴 상처도 이제는 예술의 향기로 다 씻겨 내려간 것 같구나. 그 아이도 그 차가운 곳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마음을 조금은 닦았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미움도 오래 품으니 그것도 짐이 되더구나. 같은 시각 교도소의 좁고 차가운 독방 벽면에는 손톱이 빠지도록 자신의 초상화를 긁어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헤라는 여전히 자신이 오윤슬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망상 속에 갇혀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세상은 이미 그녀의 이름을 추악한 탐욕의 대명사로 기억하며 잊어버렸지만 오화백은 마지막까지 그 가련한 영혼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오화백은 자신의 인생을 갈무리하는 마지막 유작인 향기를 완성하고 바다를 조용히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이 보관해왔던 낡은 비밀 일기장과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옥낙관을 바다에게 건넸습니다. 바다야, 이건 내 평생의 비법과 마음이 담긴 물건이란다. 이제 내가 이 향기를 세상에 더 널리 퍼뜨려 주렴. 너는 내 제자이자 내 아들이고 내 어두웠던 생의 마지막을 밝혀준 영혼의 빛이었어. 고맙다, 정말 고마워. 바다가 벅차오르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가슴에 품자 오화백은 준우와 바다의 손을 번갈아 꼭 잡으며 평온한 미소를 짓고는 사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원 가득 눈부신 햇살이 보석처럼 쏟아져 들어올 때 오화백은 사랑하는 이들의 따뜻한 배웅 속에 소풍 같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다는 스승의 장례식에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우는 대신 그녀가 남긴 붓을 들고 정원 한가운데 앉아 하늘로 날아오르는 할머니의 미소를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최 형사는 정년 퇴임 후 재단의 보안 책임자로 부임하여 오화백이 남긴 고귀한 유산들이 다시는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화실 마당을 쓸며 오화백과의 추억을 되새겼고 가끔은 바다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슬이 마지막으로 그렸던 거대한 벽화 영원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인생의 시련 앞에 선 수많은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다의 전시회가 전 세계에서 열릴 때마다 하늘에는 기적처럼 무지개가 떠올랐고 사람들은 거장이 하늘에서 가장 아끼는 제자를 축복하는 것이라 믿으며 그녀를 추억했습니다. 에필로그에서 바다는 어느덧 훌쩍 자란 자신의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산속 화실 근처를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아이가 정원꽃 위에 앉은 파란 나비를 가리키며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저 나비는 왜 저렇게 색깔이 예뻐요? 꼭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바다는 오화백이 자신에게 남겼던 그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란다. 저 나비도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저렇게 예쁘게 춤을 추는 거야. 내가 진심을 다해 세상을 바라보면 저 나비처럼 아름다운 진실이 항상 너를 찾아올 거란다. 산속 화실 창밖으로 파란 나비 한 마리가 바다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가 구름 너머로 자유롭게 날아올랐습니다. 바다는 그 나비의 날갯짓을 따라 밝게 웃으며 오윤슬이라는 거장이 남긴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가슴에 품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화실에는 슬픔의 냄새 대신 시공간을 초월해 영원히 바래지 않을 고결한 마음의 향기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한 여운과 향기를 남긴 채 영원한 예술의 길 위에서 장엄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오윤슬 화백의 삶, 그리고 그녀의 진심을 알아본 어린 소년 바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진짜를 구별해내는 유일한 도구는 결국 사람의 눈이 아니라 투명한 마음과 향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며느리 헤라는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혔지만 오화백이 남긴 예술적 영혼은 제자 바다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빛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비록 화실은 잿더미가 되었을지언정 그 속에서 피어난 풀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거장의 의지는 우리에게 묵직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시련이 찾아올 때 이 사연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